자, 이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은 다 나쁘죠, 물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국토가 파괴되고, 그죠? 농토가 파괴되고, 민생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일본이 이제 처음에는 그 약탈을 좀 덜 하려고 했으나, 그 보급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민간인들이 약탈하게 되겠죠. 약탈하면서 그 백성들의 식량이나 여러 가지 생필품도 뺏어가고, 또 사람도 잡아가고, 그죠? 많은 물건도 뺏어가고 그랬습니다. 이때 일본 애들이 환장했던 게 이제 그 도자기, 그다음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들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갔습니다. 포로가 굉장히 많았죠. 나중에 이 포로들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사명대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명당 있죠? 사명대사가 가서 협상을 해서 데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은 듣지만 백성들이 이렇게 옛날 같으면 예 이랬던 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전쟁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 임금 이하 양반들의 모습은 너무도 형편없었습니다. 도망이 나가고, 그렇죠? 도망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반 백성들은 나중에 무슨 병이 일어났다 그랬죠? 의병이죠. 의병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힘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옛날같이 양반에게 굽실굽실하는 그런 백성은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서민들도 야 우리도 그냥 무지렁이가 아니었네 하면서 이제 글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글도 쓰고 문화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임진왜란 이후 서민 문화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시조라든지 소설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한글로 된, 한자가 아니라 한글로 된 문학 작품들이 나오고, 판소리라든지 탈춤 같은 것도 다 이때 이제 널리 성행하게 되죠. 물론 그 내용도 이제 어떤 내용이 많을까요? 그렇죠? 양반을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풍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은 그 조선의 왕실과 그 지배층 역시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옛날처럼 이 천한 백성들이 어디서 눈을 팍 뜨줄 수가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달래야 돼요. 그래서 달래는 정책이 시작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대동법과 균역법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백성들 달래주는 것 중에 세금 깎아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세금을 깎아줍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거를 좀 익혀야 되는데, 당시 백성들은 세금을 세 종류로 냈습니다. 뭐 세금을 우린 요즘 이게 돈으로 내잖아요. 근데 그때는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 하나는 자기네 일반적인 생산품, 농사를 지으니까 뭐예요? 곡식이죠. 곡식이나 아니면 이제 집에서 이렇게 천 짜가지고 하는 곡식이나 천으로 세금을 이게 돈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걸로 세금을 내는데 이거를 조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세.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특산물, 그 지역의 특산물, 예를 들면 제주도 같으면 귤 뭐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의 특산물을 또 생산해서 바쳐야 했습니다. 이거를 공납이라고 불렀습니다. 공납.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역이라고 불렀는데, 이 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몸으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군대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군대를 가게 될 때 마침 농사를 많이 지어야 될 시즌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갔다 오면은 농토가 황폐해지고 그러면 식구들 다 굶어 죽잖아요. 그 당시 병역의 의무는 지금처럼 또 이렇게 달랑 2년 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의 한 20년간 계속 영장 나오면 갔다 오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안일이 바빠가지고 못 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그거 대신 돈을 내야 돼요. 그거를 군포라고 불렀어요. 자, 이 대동법은 그 공납을 조세에 통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지으랴 특산물 또 만드랴 이거 너무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농사 짓고 특산물 대신 그냥 농사 지어서 내는 세금 조금 거기다 보태서 더 내라. 이게 이제 대동법이고요. 이것만 해도 농민들에게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균역법은 군포를 반으로 깎아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농사를 지으면서 군대를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몸으로 가서 때우면 될 걸 때우지 않고 계속 이걸 군포를 내다 보니 이것도 큰 부담이었는데 그걸 반으로 깎아주니까 농민들의 시간도 늘어나고 농민들의 여유도 생기면서 농업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돈을 많이 번 농민들도 생기게 됩니다. 혹은 거래도 활발해지면서 돈을 많이 번 상인들도 생기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돈을 많이 번 농민과 상인들은 슬슬 양반은 우리랑 아주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 안 한다 그랬죠, 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좀 양반처럼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조선의 신분제도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임진왜란의 결과죠. 그런데 전쟁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무슨 전쟁이 있느냐? 호란, 즉 북방 오랑캐를 우리가 일컫기를 다 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북방 오랑캐의 빵, 무슨 빵이죠? 호빵. 북방 오랑캐의 떡, 뭐예요? 호떡 이러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당시 북쪽, 그러니까 만주 쪽이죠. 여기에 이제 옛날부터 여진족 살았잖아요. 이 여진족이 강성해진 거예요. 여진족이 강성해진 까닭은 이쪽 만주 쪽을 지키고 있던 명나라의 군대가 빠졌어요. 왜 빠졌죠? 그쵸. 임진왜란 때 우리 도와주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이 여진족이 강해지면서 나라를 세워서 옛날 여진족이 중국을 지배한 적 있잖아요. 그거 금나라. 고려시대 때 나왔죠. 이 금나라를 잇는다 해서 후금을 세웠다가 망한 나라의 이름을 또 쓰는 건 좀 불길하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나중에 바꿔요. 그게 바로 청나라예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겠지만 나중에 청나라가 중국 전체를 지배하게 되죠. 아직은 이제 만주 지역만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자, 그래서 이 청나라가 명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명나라는 조선에게 도와달라고 하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니네가 일본 애들한테 연락 두드려 맞을 때 우리가 새끼야, 도와줬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어려워. 너 의리 있지? 의리를, 응?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죠? 그런데 또 이 청나라가 조선에게 또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명나라랑 싸우는데, 이거는 말이다. 우리랑 명나라의 얘기다. 니는 상관할 일이 아니야. 어차피 명나라는 지는 애고 우리 청나라는 뜨는 애다. 편 잘 골라라. 응?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느 편을 들래요? 아무리 봐도 이게 청나라가 뜨는 애 같으니 거기 탁 붙을래요? 그러자니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주느라고 명나라가 안 도와줬으면 우린 지금 일본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그냥 냅둬요? 이것도 좀 그렇고. 이때 당시 조선의 임금이었던 광해군은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 양쪽 모두 예스 합니다. 명나라가 도와줘 그러면 예스, 청나라가 도와줘 그러면 예스. 양쪽에서 사신이 다 오는데 그 사신들의 동선을 교묘하게 배치해서 서로 안 만나게 이렇게 안 마주치게 해가면서 양쪽에 다 이렇게, 이게 바로 양다리 외교죠. 줄타기 외교. 참 이러면서 이 균형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아주 어렵게 버텨냈습니다. 그러나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조선은 무엇의 나라였죠? 무엇을 지배 이념으로 삼았던 나라였죠? 그렇죠. 성리학이죠. 특히 이 성리학의 이념에 굉장히 철저했던 서인들은 이게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물론 이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요. 그래서 이 서인들이 당시 시대에 권력을 갖고 있었던 북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공격을 하면서 광해군을 쫓아내죠. 쫓아내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명분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광해군 본인의 탓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광해군이 여기서 굉장히 이제 조금 조선왕조의 족보가 있는데요. 광해군은 선조의 정실왕비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후궁에서 태어났어요. 정실왕비에서 태어났으면 이제 군이 아니라 대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나 이제 정실왕비에게서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세자가 돼서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선조대왕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참 나이가 어린 새로운 왕비를 얻었는데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영창대군이죠. 엄밀히 말하면은 영창대군이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이미 당시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된 다음이고, 이미 책봉된 세자를 어떤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쫓아낼 수 없기 때문에 왕위를 이은 거죠. 그러나 광해군 입장에서는 이 자기보다 한참 어리지만 분명히 왕위 계승 서열이 더 앞서야 되는 영창대군의 존재가 굉장히 눈에 가시겠죠.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버렸어요. 폐륜이죠. 그래서 이 폐륜적인 행위에 대해서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폐륜을 용납할 수 없다. 더하기 명나라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해준 은혜를 준 나라. 이걸 제조지은의 은혜라고 하거든요. 제조지은. 그런 나라인데 의리를 저버리고 오랑캐랑 손을 잡으려고 하니 이것 또한 잘못이다 해가지고 성리학적인 명분을 내걸고
광해군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인조를 임금으로 앉히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반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륜화를 쫓아내고 제대로 된 임금을 세웠다 해가지고 반정이에요. 명분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서인들은 성리학적인 정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당장 어려움이 보일지라도 뭐예요? 의리를 지키고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오랑캐 청나라와는 싸워야 된다라고 외교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어이없게 됩니다. 의리를 지키기는커녕 나라가 망하거든요.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자, 이 병자호란은 임진왜란처럼 할 말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딱 10일 걸렸거든요. 당시 이제 조선이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청나라가 쳐들어올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북쪽에서 청나라가 쳐내려면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그동안 쌓여있는 경험이 많이 있어요. 옛날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 다 북방에서 쳐내려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저기 험한 산악 지역에 성을 쌓아서 거기에 군대랑 백성을 다 밀어넣고 국토는 비워요. 그러면 이놈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와가지고 그 수도를 함락하려고 여기에서 대치를 할 때 비워놨던 성에 들어가 있던 부대가 나와서 이들의 보급선을 끊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늘 써왔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당시 청나라 홍타시, 청나라 총사령관이었던 홍타시는 나중에 청나라 태종 황제가 됩니다. 홍타시는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그냥 이 각각의 들어간 성들을 제끼고 그냥 바로 한양으로 돌격해버립니다. 이게 딱 10일 걸린 거예요. 이게 일종의 모험을 건 거죠. 얘들이 얘들이 여기저기 산성에 숨어 있거나 말거나 일단 확 들어가서 임금부터 날람 잡아버리자. 만약에 빨리 못 잡으면은 이제 보급선이 끊겨서 어려워지겠지만 빨리 임금을 잡아버리면 전쟁을 순식간에 끝낼 것이다. 그러면서 미친 듯이 달려오는데 이 청나라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조선의 그 왕과 신하들은 한양성을 지킬 수 있는 준비도 전혀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서 망한 거죠, 뭐. 그래서 그냥 한양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간 게 어디냐면 남한산성이죠. 얼마나 얘들이 빨리 왔냐면 원래 도망가려고 했던 곳도 남한산성이 아니라 강화도였어요. 강화도였는데 너무 빨리 와가지고 그 강화도로 갈 준비도 미처 못 갖추고 그래서 멀리 도망도 못 가고 남한산성에서 그냥 덜미가 잡혀가지고 포위를 당합니다. 여기에 40일간 포위를 당했는데 청나라 애들이 이제 남한산성의 산성에 들어가 있는 군대를 포위 공격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그 성을 넘어가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성 주변의 수맥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목말라 못 견디게. 더구나 그때가 겨울이었죠. 그래서 얼마 못 버팁니다. 그래서 40일 만에 남한산성 밖으로 나와서 항복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한양을 돌파할 때까지 걸린 10일과 남한산성에서 포위당해서 버티던 40일 다 해가지고 딱 50일 만에 끝난 전쟁이에요. 이 병자호란이죠. 이거 할 얘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항복을 하고 맙니다. 그게 바로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굴욕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중국을 사대하고 혹은 금나라를 사대하고 할 때도 혹은 몽골에게 항복하고 할 때도 이런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금나라와는 형제 나라였고 몽골에게는 사위의 나라였죠. 사위의 나라였는데 삼전도의 굴욕에서는 아예 정식으로 신하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의 인조 임금이 청나라 홍타시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9번 절을 하면서 이제부터 신은 자기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신이라고 불러요. 이웃나라가 아니에요. 신은.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 청나라의 한 지방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참고로 그 삼전도가 오늘날 정확하게 어디냐 이걸 놓고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대체로 이 근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어디 생각나요? 어딘 것 같아요? 어딘지 알겠죠? 속에 보았던 신비한 세계 모두가 오고 싶던 곳 어쩌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여기 가가지고
하고 이렇게 놀이기구 타고 놀더라도 때때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치욕을 당한 곳이다 라고 하는 거는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조의 아들인 그 다음 복림대군이 그 다음 자리를 이어서 효종이 됩니다. 이 효종은 젊은 시절에 인조가 항복을 했다고 해서 청나라가 그걸 그냥 낼름 받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증거를 대라 해가지고 그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두 왕자를 인질로 잡아갑니다. 정말 치욕이죠. 그 외에 수만 명의 포로도 끌고 갑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대륙의 주인이 되죠. 청나라가 대륙의 주인이 되면서 이제 조선을 뭐 그렇게 옥죄할 것도 없으니까 이제 좀 그래 봐줄게 해가지고 세자와 왕자와 그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소현세자는 이게 아버지 인조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랑 자주 싸우다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뭐 어쨌는지 일찍 죽고 그 동생이었던 복림대군이 왕이 돼서 효종이 됩니다. 이 효종은 이 삼전도의 굴욕을 꼭 씻고 싶었어요. 네, 반드시 북방으로 쳐올라가서 저 오랑캐 놈들을 때려잡고 굴욕을 씻으리라. 이게 이제 북벌론이에요. 비현실적이죠. 청나라는 이미 대륙의 주인이고요. 당시 효종이 다스리던 시절에 청나라는 강휘제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강휘대제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 중에 하나죠. 중국 애들한테는 강희제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 부르듯 해요.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 우리 조선이 선택한 건 뭐냐면 정신승리입니다. 중국을 우리가 비록 저 청나라를 중국으로 섬기고는 있으나 저 청나라는 본시 근본을 따지면은 여진 오랑캐에 불과하고 명나라가 망했으니 이제 중화를 진정으로 이은 것은 우리 조선이다. 왜냐? 우리는 오랑캐가 아니라 명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그걸 우리가 소중화주의라 그럽니다. 정신승리죠 뭐. 이게 또 우리 조선을 점점 좋지 않은 길로 끌고 가는 원인이 됩니다. 자, 아까 왕자들과 함께 포로들도 엄청나게 많이 끌려갔다 그랬죠. 끌려갔던 포로들의 다음 이야기가 좀 슬픕니다. 그게 바로 환양녀, 호로자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환양녀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고향에 돌아온 여자입니다. 근데 이 환양녀라는 말이 욕으로 바뀝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들어봤을 욕, 뭘 것 같아요? 그쵸? 환양년입니다. 즉,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해픈 여자를 욕할 때 쓰는 말, 환양년.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청나라에 많은 여자들이 끌려갔을 거 아니에요. 전쟁은 참 여자들에게 너무 더 큰 고통을 줍니다. 자, 이렇게 끌려간 여자들이 청나라에서 그냥 정절을 지키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청나라 남성들에게 여러 가지 성적인 착취를 당했겠죠. 그걸 우리 흔히 몸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간신히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 고생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으면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위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조선의 반응은요, 손가락질한 겁니다. 너 오랑캐들한테 몸을 더럽힌 여자, 오랑캐한테 몸을 더럽힌 여자. 그러면서 고향에 돌아온 여자가 욕이 된 겁니다. 환양년, 에이 환양년.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누구 때문에 끌려가고 누구 때문에 끌려가서 몸을 더럽혔습니까? 조선의 남자들이 시원치 못해가지고 오랑캐랑 변변히 싸움도 못해가지고 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합니까? 우리 환양녀 꼭 기억해 둡시다. 우리 선조들의 못난 모습을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또 북쪽에 가가지고 그 청나라 남자들에게 이런 성적 착취를 당하면은 또 임신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을 일컫는 말이 뭐냐면은 오랑캐로부터 온 아이까지, 그게 호로자식입니다. 환양녀와 호로자식.
아직도 쓰이는 욕이잖아요. 자기들이 못나서 여자들을 죽도록 고생시키고 죽음과 같은 고생을 시키고 나서 오히려 그 책임을 여자들에게 돌리면서 자기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뒤로 빠지려고 하는 우리 조상 남자분들의 비겁함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환양녀 호로자식. 아유, 수업 시간에 갑자기 흥분했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